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내가 방금 뭘 하려고 했더라? 조금 전에 내가 하려고 생각했었던 일을 금세 잊어버린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그게 뭐였는지조차 생각나지 않는 순간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어.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자책해보신 경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되짚어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전환점이 있었을 겁니다. 인터넷 창을 열고 뭔가를 검색하려다가 그걸 잊어버렸다면 아마도 그 사이에 인터넷 창 옆에서 새로운 정보가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심지어 이거 방에 갖고 들어가서 해야지 하다가도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행위 때문에 그 생각을 잊어버리기도 한다네요. 이는 정향반사, 정향반응이라고도 불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머리가 새로운 자극이나 상황을 마주했을 때 본능적으로 그것에 새롭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기존의 자극이나 상황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려서 나중에는 종을 울리면 개가 침을 흘리게 된다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네요. 주변에 낯선 사람이 있거나 실험실 환경이 바뀌었을 때 개는 음식과 종소리에 기존처럼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중해야 할 때는 신경을 빼앗기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 건망증을 탓하지 말고 동물의 정향 반응을 잘 한번 이용해 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1월 14일 화요일 아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18님이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고 있네요. 조심조심 안전운행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지금 보도블럭이고 뭐 아스팔트고 어디고 계단이고 그 블랙 아이스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얇은 얼음막 정말 많습니다. 저도 몇 차례 이렇게 넘어질 뻔했는데 특히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에서는 44대 차량이 연쇄적으로 부딪혔고요. 또 서울 문산고속도로에서도 43대의 다중 추돌 사고가 났고 경기 안산 지역에서도 블랙아이스 때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차도며 인도며 모두 미끄럽습니다. 특히 걸으실 때도 주머니에 손 넣고 걸으시면 큰일 납니다. 손 빼고 장갑을 끼고 걷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운전하실 때도 앞차와의 거리 충분히 더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KBS 기자들 만나는 날이죠. 원탁의 기자들 K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여러분은 내실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사실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도 저마다의 불만이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형평성 문제가 또 하나 불거진 게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같이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시죠. 설 명절 앞두고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 폭을 확대했는데요. 동시에 잡음도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그 효과까지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그리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가는데요. 오늘은 잘 들어주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글자인데요. 주요 시중은행들이 반년 만에 대출에 적용되는 이 금리, 대출 금리의 일정 부분인 이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예금이자는 적게 대출이자는 많이 받다 보니까 예대금리 차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고요. 또 가계대출도 8개월 만에 줄어드는 등 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내리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신한은행이 먼저 이 금리를 낮추겠다고 밝혔고요. 나머지 은행들도 따라서 낮출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보통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이 우리에게 빌려줄 돈을 구하기 위해서 쓴 이자 비용, 일명 조달 금리에다가 이것을 더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기준금리라는 오답이 먼저 막 들어오고 있는데 기준금리에다가 이거를 더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얻는다는 뜻, 더한다, 더하여 셈한다라는 뜻의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렵죠? 힌트를 좀 드려야 됩니다. 지하철 1호선, 7호선 이것 디지털 단지역이 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
말고 구로 디지털 단지역 옆에 이 동이 있는데 그 두 글자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그 성공예감 오프닝을 모아서 쓴 책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제가 열심히 썼습니다. 이 책이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는데요. 그 책도 하루에 한두 번씩 약 2주간 20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말머리에 책 신청 이렇게 문자 메시지 시작할 때 써서 올려주시면은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여러분께 조금씩 더 선물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또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유튜브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새벽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6% 올랐고 S&P 500 지수도 0.16% 강세인데 나스닥은 0.38% 나홀로 나흘째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이 고용지표 강세가 기술주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실업률은 떨어지고 비농업 부분, 이 서비스업 일자리는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습니다. 오늘 이제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 국채 금리가 뛰었고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4.8%에 육박을 했고 달러 인덱스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는 장중 11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다 이제 국제유가까지 오르다 보니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서 이러다가 상반기 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비 업체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둔 은행주들 블루칩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번 주는 사실 뉴욕 증시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실제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금융주들이거든요. 네. JP 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와 같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 스탠리와 같은 이제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고 또 이 경제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C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예상외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히 이제 현지 시간 15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오면 국채 수익률 또 오르고 뉴욕 증시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8,700억 원, 현 선물 합치면 1조 넘게 1조 4천억 원을 쓴 매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반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7포인트 정도 올라서 2,496, 2,500선 돌파 시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4포인트 정도 강세입니다. 다만 이제 수급을 보니 아직도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고 개인만 사들이고 있어서 이 상승세가 좀 이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달러화가 더 강세를 보이는 것 치고는 원달러 환율도 1,460원대 나타내고 있어서 조금은 그래도 원화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네요. 근데 최근에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국제유가 오늘 또 올랐습니다. 예. 오늘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러시아 에너지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여파가 지난 주말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이올린더분 서부텍사스산 중진유 가격은 배럴당 78달러 82센트, 하루 만에 2.9%가 올랐습니다. 네. 이게 종가 기준 WTI는 지난해 8월 12일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요. 또 런던 선물거래소의 3월 인더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배럴당 81달러 넘어섰습니다. 미 정부가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러시아 석유회사와 러시아산 석유 수송을 하는 유조선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네. 국제유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재 대상은 가즈프롬이라는 러시아산 이 석유회사, 이 원유를 나르는 이제 이른바
업체들 그림자 함대, 선박 183척이 포함이 돼 있는데 골드만삭스 추산으로는 제재 대상 선박이 하루에 한 170만 배럴 이상 원유를 수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 전체 수출 물량의 4분의 1, 25%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수급 우려, 공급 우려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임박했다라는 소식과 미 달러화가 이제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고 있다라는 점이 국제유가였던 추가 상승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은 중국의 어떤 뭐 AI도 그렇고 첨단 기술 개발을 또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그 규제를 더 강화했어요. 바이든 대통령 임기 일주일 남겨놓고 열일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알차게 보내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도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AI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통제 지침을 발표한 겁니다. 세계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AI 반도체 기술의 국가의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 국가를 우방국, 우린 여기에 포함됩니다. 18개 국가, 적성국, 미국,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22개 국가, 그리고 또 하나가 특별히 기타국이라고 해서 네. 인도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100개 국가를 분류를 해서 우방국은 미국의 최첨단 반도체 수출 수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적성국은 아예 이제 그 기존에도 북한, 러시아, 이제 중국의 경우에 22개 국가는 기존 수출 통제가 유지하는데 이번에 또 달라진 게 이 우방국도 아니고 적성국도 아닌 기타국 100여 개 국가입니다. 여기에는 우회 수출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제3국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미국산 반도체 수입해가는 이런 이제 우회 경로를 차단하겠다라는 의지인데요. 어쩌면 뭐 AI 혁신 조치, 미국 중심의 기술 리더십 유지하겠다. 동시에 첨단 반도체의 어떤 이 적성국 국가의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라는 전략이긴 한데, 물론 뭐 이번 조치 시행하기 위해서 한 넉 달 정도, 120일 정도 여론 수렴 기간 설정했기 때문에 오늘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가 이제 수정을 가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 이게 듣다 보면 동맹국의 특혜라고 칭하는데 자꾸 이제 구속이라고 느껴지는 건, 왜냐하면 사실은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반발하고 있어요. 오늘 주가 2% 떨어졌거든요. 주가도 떨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수출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반도체 기업들은 오히려 악재입니다. 그렇죠. 일단 또 중국 입장에서는 제3국을 통해서 우회 한 것까지. 수입을 또 하려고 막 할 텐데 일단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중국도. 강하게 반발할 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아마 이제 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원자재, 기초 이제 이 원자재를 히토류 같은 것을 이제 좀 제한하고 하면서 이제 반발을 했는데, 아마 이번 경우에는 아마 기업을 중국 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계 기업을 타겟으로 해서 또 아마 규제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어요. 맞습니다. 정부가 올해 이제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워낙에 지금 민간 주택 공급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H 주도의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호 이상 늘려서 7만 4천 호를 착공하고요. 또 LH가 매입해서 단기간 입주 가능한 신축 매입 주택도 앞으로 2년 동안 11만 호로 공급하고, 여기에다 3기 신도시 8천 가구를 포함해서 공공주택 2만 8천 가구도 본청 예약을 시작합니다. 이외에도 상반기 중에 수도권의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까지 발표하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과연 공공주택을 올해 25만 호나 공급이 가능할까? 근데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냐? 지난해도 정부가 공공주택 얼마나 공급하겠느냐 9만 호 약속했거든요. 네. 근데 11월 말까지 실제 공급된 전국의 공공주택은 4,700호. 전체 목표치 5.2%에 불과하고요. 서울은 공공주택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게 매입해서 이제 임대주택 내놓은 것도 지난해 목표치가 한 6만 7천 호였는데 여기 한 4분의 1 정도, 1만 7천 호 정도에 그쳐서, 물론 뭐 국토부의 경우에는 원래 이런 이제 공공주택 공급 물량 인허가는 월말 12월에 집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12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좀 너무 목표가 너무 크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죠. 공급 지연이 반복되다 되면
시장의 신뢰도가 상당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뭐 주택 공급이나 지역 간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공공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민간 협력을 확대한 이제 공급 다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던 이제 줍줍이라고 불리던 무순위 청약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개편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해 7월 이 경기도 화성의 동탄에서 L 이제 사가 한 가구 무순위 청약을 했는데 무려 300만 명 가까이가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이 부동산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됐던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게 왜냐 무순위 청약 줍줍이라고 얘기하는데 1차, 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한 물량 이거는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전국의 누구라도 지역 뭐 주택수 상관없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이제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일단 놓고 보자. 그렇죠. 였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2월부터는 이제 무주택 실소자한테만 가능하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 또 이제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고려하는 방안, 또 부정청약 방지를 위해서 부양가족의 가점을 좀 높이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청약 가점제도 만점 84점인데 만점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6명 이상 네. 적어도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강남에 또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청약 가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실제 여부, 실거주 여부를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서영민, 석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석민수 기자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얼마 만에 온 겁니까? 이게? 1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디 갔었어요? 그동안에 다른 일도 했었고 예. 육아를 주로 하느라고 육아휴직?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육아휴직 쓰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거의 애국자 아닙니까? 그렇죠. 육아휴직하고 책 쓴 거 아니죠? 아니, 경계. 자, 오늘 세 분의 기자분들과 이야기 첫 번째로 나눠볼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도 지역 가입자도 다 내고 있는데 모두가 또 불만이고 그 불만되는 포인트 중에 가장 큰 게 어디에 있을까? 일단은 뭐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간다,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 이런 거 말고 최근에 그 역진성이 또 지적이 되더라고요. 늘 우리나라는 공평이라는 게, 공정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역진성, 그러니까 이제 누진이라는 거는 부자일수록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내고, 역진은 반대로 오히려 부자가 조금 내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분이 많이 내는 이런 문제가 역진인데 네. 그 역진성이 확인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 확인된다는 건 아니고 사실 이 건강보험이 사실 저희가 매달 내긴 하지만 어떻게 내 금액이 산출되는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되게 어렵고 사실 저도 토론 때문에 준비하다가 기억하고 잊어먹고인데 직장 가입자랑 지역 가입자가 있잖아요. 네. 직장 가입자는 깔끔 단순합니다. 소득의 7.09%를 내는데 그러니까 대략 소득의 7%를 건보료로 떼가는데 회사가 반 3.5, 그다음에 직장인이 반 3.5를 내는 거고, 그러니까 직장인 입장에서는 내 월급의 3.5%를 떼가는 거죠. 네. 근데 지역 가입자는 직장이란 게 없기 때문에 소득에도 보험료가 나오지만 재산에도 보험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가에서. 예, 그러니까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가 있는데 뭐 소득은 소득 곱하기 7.09%란 그 숫자 요율은 직장 가입자랑 똑같습니다. 핵심은 이제 재산인데 재산 100만 원에 얼마를 내고
재산 1억 원에 얼마를 내고 이렇게 쭉 비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거를 구간을 60개를 쪼개놨어요. 60등급을 쪼개서 60등급. 예, 그 각 등급의 점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재산 보험료율이 산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60등급 곱하기 얼마.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낮은 1등급이면 1등급의 점수가 있어요. 뭐 22점이다. 그럼 22점 곱하기 뭐 얼마 이렇게 단위를 더 곱하는 식인데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산출된 금액을 따져봤더니 가장 재산이 적은 최저 1등급은 재산 10,000원당 한 20원 꼴 정도를 내요. 정확하게는 20.36원을. 네. 근데 가장 최고 재산이 많은 최고 등급 60등급은 10,000원당 0.63원을 내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은 재산 10,000원당 20원을 보험료를 내는데 가장 부자인 사람은 10,000원당 재산 0.6원을 내는.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 내는 걸 총액으로 보면 당연히 소득이나 재산 많은 사람이 많이 내지만 네. 그거를 10,000원당으로 나눠 보면 최저 등급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내는 것일 수 맞습니다. 있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그 재산 10,000원당 20원, 10,000원당 0.6원 대략 한 30배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보면은 재산이 적은 사람이 최저 등급이 재산이 많은 최고 등급보다 20배를 감당한다, 30배를 감당한다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오니까 이게 역진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득과 재산의 증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고요. 그게 그래서 조금 재산이 적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10,000원당으로 나눠보면 내가 더 많이 내는 거잖아 라고 또 이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역 성민수 가입자에 기자. 대해서 이렇게 걷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비례해서 물린다는 원칙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도 많고 예컨대 이제 임대소득자나 아니면 임대사업자나 그냥 자영업자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과거부터 얘기한 게 소득에 대한 파악률이 낮다. 그러니까 소득이 월급쟁이처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재산에 비례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재산 비례 체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자산이라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은 엄청나게 많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8, 90%의 사람들은 크게 많은 자산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여기에 비례하는 체계를 만들어 버리면 정말 돈이 많은 자산가들이 좀 많은 금액을 보험료로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상한선이라는 것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 체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소득 그 재산이 아니고 소득 기준으로 생각해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렇게 역진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를테면 한 300만 원, 400만 원 버시는 분이 1년에 한 달에 한 10만 원 안팎의 건강보험료를 내신다면 이재용 회장은 얼마를 낼까요? 그러니까 소득은 뭐 1,000배, 10,000배 될 텐데 만약에 10,000배만큼의 건강보험료를 물린다. 그러면은 10억, 20억 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맞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 겁니다. 물론 역진성 문제를 뭐 정당화하기는 약간 힘들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비례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과 꼭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또 달리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지적 나오는 그 역진성 문제를 좀 풀 방법은 어떻게 대안이 나옵니까? 그냥 수학적으로 등급제가 아니라 정률제를 해버리면 사실 깔끔하게 해소는 됩니다. 어떤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재산이 많든 적든 무조건 예를 들어서 재산 10,000원당 뭐 20원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당연히 재산이 늘어나는 만큼 정비례 쭉 올라가 버리니까 뭐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역진성 문제는 적어도 똑같이 재산 10,000원당 20원이니까 모두 다 공평해지는 그런 방식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방금 서영민 기자 말한 것처럼 재산이 뭐 수백억 수천억인 분들은 이제 건보료도 뭐 수억 수십억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재산 보험료는 한 달에 48만 원으로 묶어놨거든요. 대략 그런 게 결국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근데 저는 이제 좀 근본적으로 좀 따져보면은 이게 지역 가입자 안에서 이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할 거냐도 참 고민스러워. 지금은 이제 등급제고 그걸 정률제로 할 거냐 말 거냐 문제는 있지만 좀 근본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답은 잘 모르겠지만 건보료를 재산에 부과할 거냐 소득에 부과할 거냐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같은 직장 가입자인데
김준범 과장이랑 서영민 과장이 똑같이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근데 김준범 과장은 재산이 1억이 있고 서영민 과장은 재산이 100억 원이 있는데 지금은 똑같이 소득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건보료는 똑같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예, 직장 가입자는 이거는 과연 공평할까? 저도 약간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에 부과할 거냐 소득에 부과할 거냐 이게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약간 좀 기술적인 그냥 이게 조정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늘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누가 더 많이 낸다, 누가 더 손해 본다 이 논란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근본적인 출발이 어디에 건보료를 부과할 거냐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일단은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체계 자체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뭐 또 새삼스럽게 또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입장에서도 좀 서러운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매달 낸 보험료보다 혜택은 더 적게 받고 있다. 지역 가입자보다 오히려 혜택만 놓고 보면 많이 내고 덜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직장 가입자들이 이제 얼마나 낸 보험료에 비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얼마나 받았냐 요걸 이제 따져봤을 때 그 자료를 보면 이제 2020년에는 낸 돈의 한 81% 정도를 받았고 23년에는 74% 정도를 받았어요. 더 적게 그 혜택 받은 게 줄어든 구조고 그다음에 지역 가입자들은 낸 급여에 비해서 오히려 뭐 2020년에는 2배, 그다음에 2023년에는 2.8배, 거의 3배 가깝죠.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거는 이제 나와 있는 숫자니까 뭐 크게 그 뭐 틀린 부분은 없을 텐데 그래도 이제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것도 있고요. 좀 따져봐야 될 거는 이제 그 이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인구 통계적 구성, 그다음에 직장은 어떻게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역 가입자들은 또 퇴직하고 나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그렇죠. 많을 수 있고 또 병원 갈 일이 더 많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뭐 이런 특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게 일단 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는데 네. 지역 가입자일 경우에 소득 파악도 안 되는데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고 그런데 혜택은 많이 받아가고 이런 구조가 틀림없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방금 석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퇴직 전까지는 직장 가입자예요. 근데 퇴직하고 나면 지역 가입자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직장에 가입해 있을 때는 젊다는 겁니다. 젊으면 덜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아마 건강보험 그 통계를 아마 심사평가원 통계 같은 걸 보면 아마 그렇겠지만 20, 40대는 안 써요. 거의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을 거고 50대 되면 조금 받고 60대 되면 많이 받고 70대 되면 매우 많이 받겠죠. 요 구조도 좀 있을 겁니다. 이게 뭐 그 연령 구조 말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지역 가입자분들은 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많고 그 직장 가입자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또 비중이 좀 많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내는 것 대비 의료보험 혜택은 많이 못 받는다. 이런 불만이 직장 가입자 속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좀 개선이 필요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또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직장 가입자와 뭐 지역 숫자만 가입자. 놓고 보면은 어쨌든 직장 가입자는 내가 건강보험료 100원을 내는데 병원비로 혜택을 누리는 건 75원 정도고 지역 가입자는 100원을 내는데 280원 정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 상대적으로 직장 가입자가 젊고 지역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지역 가입자 중에서도 젊은 분들은 있는 거니까 이게 편차가 너무 크면은 이게 우리가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지역 가입 지역 의료보험과 직장 의료보험이 원래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다가 2000년에 통합을 해요. 네. 2000년에 통합을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조직으로 통합은 됐는데 이 부가 체계가 완전히 단일화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쨌든 같은 공단인데 누구는 지역, 누구는 직장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데 혜택의 차이가 이렇게 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단일한 통합 기준으로 가야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역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이 현저한 격차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인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한 70 정도는 직장 가입자고요. 지역 가입자가 한 15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똑같이 건강보험에 기여하는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는 정도도 70대 15 정도로 인구에 비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역가입자는 15 정도의 인구 비중을 차지하지만 실제로 기여한 거는 10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구보다 돈을 더 내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한 수정이 필요하고 그거는 결국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해서 어떻게 부과하느냐 이 방식을 좀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가입자들은 소득과 재산 두 가지에 동시에 부과를 하는데 그럼 왜 지역가입자는 돈을 건강보험료를 직장보다 덜 내느냐? 이 소득을 할 때 여러 가지 돈을 빼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직장가입자들은 직장 월급은 모든 게 투명하게 노출이 되지만 그렇죠. 지역가입자는 뭐 여러 가지 비용 공제를 해주는데 그 비용이 과연 합당하게 공제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사실 냉정하게 따져서 사실 보험료 올리자고 하면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결론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 편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같은 보험공단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따로 가야죠 서로. 네. 그러니까요. 그 재산과표에 따라서 또 이제 경감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도 이 지점은 우리가 이 정도는 사회적으로 좀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도 약간 형평성에 좀 충돌이 된다라고 봐야 할지 어떻습니까? 성민수 기자. 지금 최근에 문제된 게 이제 그 건강보험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만들면서 이 만 55세 이상 여성 단독 세대한테 그 건강보험료를 30% 경감해주고 있더라. 그 차등은 좀 그 재산과표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 최대 30%를 경감해주거든요. 이 깎아준다는 게 이제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19,000 얼마를 내는데 요거를 이제 13,900원, 14,000원 돈까지 경감해준다. 그러면 이제 만 55세 여성 단독 가구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거를 뭐 제도가 언제 도입된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게 현재 기준으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 55세 이상 남자 단독 세대와 그 소득이나 아니면 뭐 다른 생활 여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면 이런 감면 제도는 없애야 된다 하는데 또 우리가 했던 거를 또 폐지하기는 쉽지 않죠. 이 모든 이 보험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나 이 보험료는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이원적으로 돼 있고 특히나 그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역가입자가 외제차 타고 다니고 엄청 돈도 많이 버는데 재산 소득 신고를 적게 해서 건강보험료 안 내거나 되게 조금만 내고 있더라. 아니면 누구 밑에 내려가 있어서 한 푼도 안 내고 있더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화가 난다 하는 측면도 있는데 근데 그 문제 화가 나는 걸 그 보상 혹은 아니면 해결하려고 그냥 뭐 재산이고 뭐 외제차가 있으면 더 많이 내고 막 이런 식으로만 설계를 해버리면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당하게 세금 신고하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많고 점점 더 그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역과 그 직장의 가입자는 늘 화두거든요. 근데 이거 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가 조금 더 똑똑해질수록 더 잘 풀 수 있는데 국세청이 조금 더 세수 파악 능력이 커질수록 잘 풀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여전히. 근데 이게 또 그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장현희 님이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거래처 직원분 중에 자산이 많은데 국민연금, 지역의료보험 때문에 월급 적게 받아도 괜찮으니까 일단 일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직원으로 등재해달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경숙님은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출이 또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재산으로 평가해서 건강보험료가 나온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출에 이자를 또 내고 있는데요. 유유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그러니까 저마다의 좀 불만족한 그런 상황은 다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일용직에게도 건보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나 봅니다. 그동안에는 좀 취약계층이어서 건보료는 이제 걷지 않은 계층이 있었는데 단돈 얼마라도 뭐 내라는 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근로소득세에서도 늘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종의 뭐 사회복지, 뭐 취약계층 배려 차원에서 일정 소득 이하는 근로소득세도 면세를 해주고요. 그렇죠. 면세점이 있죠. 그다음에 마찬가지 취지로 건강보험료도 매기지 않았는데 과연 그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제 단돈 뭐 1,000원을 내더라도 어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가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사회적 약속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논리거든요. 네. 실제 정말 그런 일용직 저소득자에게
세금, 근로소득세든 건강보험료든 부과한다 해도 그게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뭐 그렇게 큰 소득도 안 돼요. 워낙 적기 때문에. 다만 어떤 상징적 취지죠. 아무리 그 가난한 분도 어쨌든 소득이 있으면 내야 한다. 이 원칙을 자꾸 흔들어 버리면은 이게 뭐 무한정 넓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인 고민은 우리가 항상 이제 국민연금은 고갈, 국민연금은 어떻게든 이거 엄청 걱정하거든요. 네, 네. 근데 건강보험은 애저녁에 고갈이에요. 건강보험은 1년 걷어서 1년 쓰는 방식인데 지금 이미 조세가 들어와서 메꿔주지 않으면 계속 적자입니다. 건강보험. 이미 국민건강보험은 고갈이기 때문에 이 재정 안정 문제가 항상 그 철학적으로 고민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제해주는 쪽을 줄여야 된다라는 논의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논의 연장선상에서 일용직도 부과하는 논의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건보 재정 자체가 또 우리가 빠르게 초고령화되고 있고 때문에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입은 뭐 유지가 되더라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면은 이거를 언제부턴가는 또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면 더 내야 된다. 그럼 누구에게 얼마를 더 거둘 것인가? 이것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좀 어떻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네. 이제 그 보험료를 높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네. 상황에서는 또 작년에 그 의대 증원 논란이 있으면서 지금 그 빅5 상급 종합병원들이 그 적자가 올해는 더 심해질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몇 년 동안 20조를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지출은 더 많아질 게 뻔한데 결국에 증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액을 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근로자가 아닌데 그 자산가들이 이제 근로자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통로도 새길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다 포괄해서 좀 이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걸 정말 통합을 했으면 이게 통합을 한 지 25년이 됐는데 그 정말 그 같은 선상에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부과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건보료 인상은 사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건강보험 지출은 1년에 최소한 8%씩 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점점 노령화되면서 병원을 많이 가니까 1년에 8%씩 성장하면은 9년이면은 2배가 돼요. 네. 그러니까 9년마다 우리의 건강보험료 지출이 2배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도 9년마다 2배를 내야 똔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수지가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과연 지금보다 9년 뒤에 건강보험료를 2배를 낼 수 있을까? 저항은 상당히 있겠지만 그거를 안 내면 어디서 빌려올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낼 수밖에 정해진 없죠. 미래인데 네. 당장의 해법은 나오질 않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네네네. 더 드리면 이거는 이 우리가 내는 돈, 들어가는 돈의 문제도 있지만 빠져나가는 돈의 문제도 봐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의료 급여로 지출되는 돈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의료를 적게 받게 하느냐가 아니고요. 그 의료진들이 그러니까 의료 산업이 받아가는 돈. 왜냐하면 새로운 의료 방법이 생길수록 의료의 수가는 비싸지고 계속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받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나 아니면 정부가 이렇게 꽉 눌러 잠가서 필요한 필요한 치료를 좀 더 싼 값에 받을 수 있게 만드는 큰 그 바게이닝 파워라고 하는데 이걸 발휘해서 좀 더 싸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이 좀 더 지속 가능해질 겁니다. 자,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 시간이 다 됐네요. 두 글자로 맞춰주셔도 됩니다. 금융기관이 금융사가 대출, 채권 등의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 위에다가 덧붙이는 것을 무슨 금리라고 할까요? 지난해 3분기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또 대출, 가계대출이 느니까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라. 대출 많이 내주지 마라. 사실상 그렇게 주문을 했죠. 그래서 은행들이 이거를 더 얹어받으면서 비싸게 만들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그렇게 해서 가계대출을 좀 조여왔었는데 그게 다시 이제는 정상화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방향성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죠. 이 금리를 은행들이 다시 내리기 시작하면 가계대출이나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것도 또 하나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기준금리 위에 얹는 것, 얹어서 올리는 것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576님이 가산동에서 쌀국수 매장을 하고 계시네요. 가산동에서. 네. 이게 강력한 또 힌트입니다. 매일 아침 오픈 준비하면서 애청하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구로 디지털 단지역 말고 옆에 있는 다른 동을 떠올려 달라고 하셨는데 부산 사람에게 힌트가 더 어려워요라고 6692님이 항의를 주셨는데 아이 죄송합니다. 뭐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정답은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4060님은 아침에 9시 뉴스 시작할 때부터 펜을 들고 있다가 제 오프닝 멘트를 기록하고 계시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상민님 오늘 제 책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베스트셀러 올라가고 2쇄 3쇄 계속 대박나길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머리에 책 신청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은 또 이제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프닝 멘트를 압축해서 모아서 알찬 책으로 만든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이라는 책을 2주간 20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또 검색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두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 기자분들은 온누리 상품권 어떻게 많이 이용하세요? 저 합니다. 오. 네, 전자로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그 서울페이처럼 예. 휴대전화에서 살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사서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이거 사드리겠다고 했더니 그거 안 쓸 거래요. 저희 아버지는 지역에 사시는데 김해에 사십니다. 김해에 사시는데 일단 그거 해주는 데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정말 재래시장에 가면 다 노점상처럼 파는 곳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지류. 네, 그래서. 지류만 하는데 근데 지류는 굉장히 귀합니다. 품귀가 납니다. 특히 15%씩 할인하면 바로 품귀 납니다. 그렇죠. 헷갈리지 않으세요? 온누리 상품권이랑 지역사랑 상품권이랑 헷갈리죠. 그러니까 뭐 서울 무슨 뭐 그다음에 지역 화폐 뭐 경기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지역사랑 상품권이고 이건 또 항상 설이랑 추석 때 많이 파는 건 온누리 상품권이고 사실 저도 좀 최근에 공부를 했는데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구예요. 전국구. 진짜 온누리에서 쓸 수 있는 전국 거. 어디서든 쓸 수 있지만 다만 전통시장이나 네. 전통시장이랑 비슷한 뭐 골목 상권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지역사랑 상품권, 그러니까 지역명이 붙은 뭐 서울 뭐 경기 뭐 부산 뭐 이거는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데 대신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 말고도 좀 상대적으로 작은 소상공인 가게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둘 다 혜택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온누리 상품권도 지난주부터 디지털 같은 경우에 발매를 시작했지만 15%까지 할인해 주니까 쉽게 말해서 10만 원짜리를 8만 5천 원에 살 수 있으니까 뭐 금세 매진되죠.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헷갈려요 이게. 지류형, 종이형이 있고 카드형이 있고 네. 모바일형 세 개가 있는데 뭘 사도 다 비슷한데 할인 혜택은 지류형은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많이 받으려면 모바일에 친숙하셔야 돼요. 모바일이나 카드형이 15%까지 할인해주고 지류형은 5%만 할인해주고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온누리 상품권과 제로페이라고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큰 차이점은 일단 온누리 상품권은 쓸 수 있는 데가 매우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그 제로페이는 그 요즘 지역의 전통 시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당만 들어가도 거의 뭐 QR 코드 같은 게 이렇게 딱 프린트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되면은 결제할 수 있는 거고 온누리 상품권은 거의 전통시장과 전통시장에 있는 뭐 전통시장 그 건물이나 바로 그 골목에 있는 학원 아니면 뭐 그런 것만 쓸 수 있어요. 대부분. 네. 온누리 상품권은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쓰기 어려운데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저희 집 앞에 있는 전통시장은 거의 QR코드가 다 돼요. 근데 거의 모든 전통시장이 QR코드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좀 온누리 상품권 이용하기 좀 어려운 점이긴 합니다. 근데 또 이제 할인율이 높다 보니까 특히 이맘때 관심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모바일 선물하기 기능이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온누리 상품권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형, 카드형, 모바일형.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사람마다 이용 행태가 다르니까 어르신들은 종이를 많이 쓰고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 많이 쓰니까 편의성을 높이려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종이형, 카드형, 모바일형이 사업자가 다 달랐습니다. 종이형은 종이돈이라는 이유로 조폐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카드형은 KT가 했고요. 네. 그다음 모바일형은 또 다른 민간 사업자가 했는데 올해 1월부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복잡하다. 전부 다 한 사업자가 하자. 그래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조폐공사가 이 사업권을 따냈어요. 네. 그러니까 종이형은 원래 조폐공사가 하던 거기 때문에 사업이 넘어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두 개 카드형과 모바일형은 민간 사업자가 하던 거를 조폐공사가 모든 데이터를 넘겨받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사업권을 따냈냐 따내지 못한 게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폐공사에 밀린 쪽에서 이제 사업 이관에 좀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이었고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1월 1일부터 이미 다 넘어왔어야 되는데 3월 1일부터 데이터가 넘어가기에 사실 좀 차질이 생겼고요. 지금이 1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제 설 연휴 앞두고 오늘의 상품권 되게 많이 푸는데 네. 정작 그 이관 문제 때문에 데이터 이관 문제 때문에 모바일형은 이미 선물하기가 중단이 됐고 카드형도 2월 중순부터 또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3월 1일이 돼야 온전한 스타트가 되는 거고 1월 2월까지는 뭐 카드형이냐 모바일형이냐 그다음에 뭐 직접 구매냐 선물하느냐에 따라서 안 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비자들이 되게 귀찮지만 확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 확인을 하고 사거나 아니면 이제 3월부터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대목 장사라고 하는 이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한 그런 장사들은 좀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또 이제 내수 소비도 너무 부진한 데다가 효과가 반감되죠. 정부는 내수 살리겠다면서 오늘의 상품권 역대 최대로 풀었는데 정작 사는 그 구매 단계에서 차질이 생겼으니까. 이거 좀 준비 단계에서 너무 좀 아쉬운 지점을 드러냈네요. 그 사용할 곳을 어떻게 더 넓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거 갖다가 이제 술도 살 수 있어서 좀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또 한켠에서는 사용 지역을 더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지방에서 이제 그 떡집을 하고 계신데 네. 명절 때마다 이 골치가 온누리 상품권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왜 골치가 아플까요? 저희는 이제 가맹점이 아니니까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근데 단골이 와서 이제 또는 이제 할머니들이 이렇게 지류 상품권을 들고 와서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 돈 안 갖고 왔다 그러고. 네, 그러면 또 굉장히 곤란한 난처하고 그럴 때 그냥 제가 옆에서 있다가 그냥 슬쩍 받아가지고 들고는 이제 제가 그걸 또 처치할 수 없으니까 저희 집 근처에 재래시장도 없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술 파는 재래시장 그 이제 서울에 몇 군데 있어요. 그 몇 군데 시장에서 큰 마트들이 갑자기 어느 날 좀 역발상을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좀 유명 위스키나 아니면 그 유명 와인을 좀 많이 진열을 해놓고 그걸 좀 합리적인 가격에 주는 거죠. 근데 그걸 온누리 상품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서요. 네, 전통시장에 있는 마트니까 당연히 그걸 온누리 상품권으로 살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떡집에선 사용을 못하고 네. 대형 마트 안에서는 그걸로 주를 살 수. 물론 뭐 찾다 보면 그런 사각지대는 발견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온누리 상품권의 그 근본 특징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그래서 조금씩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처음에는 아예 그냥 그 전통시장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만 이걸 받을 수 있게 했다가 그 전통시장 골목에 있으면 할 수 있게 했다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골목에 있는 학원도 돼요. 아니면은 1층이 전통시장이고 2층이 그거면 본인이 원하면 가입자 신청해서 여기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확장은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쓰자고 만든 상품권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 그 인근이라는 개념도 좀 사실 헷갈리기도 합니다. 네. 그 또 하나 이제 온누리 상품권 이야기하다 보면은 지역화폐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 지역화폐는 올해 어떻게 좀 존재감이 많이 좀 약해졌죠. 예산이 통과가 안 됐죠. 그러니까 지역화폐라는 것도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 그 할인해주는 차익을 보존해주는 거니까 예산이 필요한데 지역화폐는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치 쟁점화 돼버렸죠.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은 결국 지역화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으로 돼버렸고 민주당은 이걸 계속 키우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당은 계속 좀 돈을 안 주려고 하고 이게 좁혀지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올해 예산안에는 충분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발행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는 차제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헷갈린다고 온누리 상품권이랑 지역사랑 상품권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은 중앙정부 예산을 쓰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최종적으로는 지방정부 예산을 쓰는 거여서 방식은 다르긴 한데 아니 국민 입장에서 그게 중앙정부 예산이건 지방정부 예산이건 뭐 무슨 상관이 그렇죠.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정책이 헷갈려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름에 따라서 사용처도 너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꼭 이렇게 따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은 어차피 취지는 뭐 대형마트가 아닌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을 살리게 그 쿠폰 형태로 돈을 뿌리는 거잖아요. 취지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좀 통합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계속 왜 구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두 제도에 대해서 엄청 그 기획재정부 입장이 다른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면 그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을 안 쓰고 싶어하고 네. 거의 책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온누리 상품권에 인색한 건 아닙니다. 온누리 상품권 예산은 계속 책정해요.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은 너네 지역에만 좋은 거니까 지역에서 쓰세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통시장 상인이 좋은 건 비슷한 거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거니까요.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KBS 서영민, 김준범, 석민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2부에서는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곽재식 작가와 함께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돌아오는데요. 금값이 계속 상승세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금을 먹기도 하고 금을 또 어떻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재미있는 금 산업 이야기도 해봅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